이런 순서로 할게요. 제가 짧게 생각하는 논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 논점을 참고하시면서 여기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의견이나 질문을 다양하게 제기해 주시고 바라고요. 질문 같은 경우는 또 발표자나 패널을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말씀드린 논점과 여기 플로어에서 제기하신 내용을 다 참고하셔가지고 발제자, 토론자 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3가지인 것 같아요. 비급여 관리가 어렵다. 실체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체를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확인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 그게 이른바 예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 혹은 이제 본인부담 상한제에 그게 빠지는 건데 과연 그 비용의 책임을 보험자, 즉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거를 환자가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하나의 쟁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예비급여는 그전의 비급여가 아니고 이미 국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여 형태이기 때문에 꼭 거기서 실제 확인이 필요한 그 프로세스의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할 것이냐 환자가 할 것이냐 그런 논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예비급여 과정이 결국 그 출발이 비급여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다 토론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잉진료, 의료 과다 이용의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인내할 수 없는 수준일까? 물론 공급자의 여러 선의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예비급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른바 정부가 혹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관리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공급자들의 행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전에 비급여에서 즉 실손보험이 야기했던 과다 의료와는 전혀 다른 맥락인 것이고 어쩌면 이건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과다 의용의 크기는 좀 지금처럼 클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과다 의용 통제 가능성에 대한 논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불가피하다면 사후적으로 이제 문재인 케어에서는 재난적 의료비라는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방안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불안정하죠.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아직은 전체 연령대가 아니고 최소한 어린이만큼은 어린이부터라도 상징적으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해서 우리가 모든 실손보험을 깨진 않더라도 어린이 병원비 정도는 깨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상징적 계기를 만드는 어떤 정부적 판단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재난적 의료비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상징적으로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정책적 영역과 무관하게 일종한 정부적 판단도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한 주제는 이 3가지 정도인데요. 참조하시고 또 다른 주제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객석에 계신 선생님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시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잉 진료인데 발제하신 분 그 자료 중에도 11페이지에 보면 사실 입원 보장률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복지 선진국들에서는 굉장히 높죠. 예, 90%. 사실 저는 다른 나라는 뭐 예상을 했지만 일본이 90%일 거라고 저도 사실 예상 못했던 일인데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과잉 진료는 어떤 식으로 대처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유전적으로 특별히 치료를 하기 좋아하는 유전자가 태어나진 않았을 텐데 왜 그런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현재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죠.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적인 대책을 하면서 그렇게 보장률이 높은 것인지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도 그거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온 오승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정통령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디서 재원을 더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명확한 것 같고 이 부분이 더 핵심적인 쟁점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사실 영국이나 기타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혹은 그 밖에
백혈병이나 다른 질환과 같은 LLCS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린이 호스피스가 곳곳마다 다 확대가 되어져 있고 전국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비가 많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힘쓰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 어린이 호스피스를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은 흔히 말하는 낙태 쇼핑이 계속 될 것이고 더군다나 무의미한 치료 역시도 끊임없이 야기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약 100만 원 상환자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무의미한 치료 역시도 포함되기가 열려지고 낙태 쇼핑도 허용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있어서 김정근 선생님께서 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국에서까지 정병호 선생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민부담 상한제가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환급 시점이 너무 늦어서 다음에 8월 달에 환급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전급여라고 해도 그게 이제 최고 상한이 514만 원까지고 그것도 입원 의료비만 정산돼서 주기 때문에 외래를 많이 이용할 때는 민부담 상한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매우 시간이 늦게 1년, 심지어 1년 이상, 1년 지난 이후에 환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지 혹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중증질환 관련해서는 중증질환이 병명 위주로 돼 있어서 실제로는 별로 중하지 않은 중증질환이 들어있는 병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암도 지금 중증질환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망하는 병은 다 중증질환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저희랑 관련 있는 감염병증으로 사망하는 사정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좀 보완을 할 계획이나 안이 있으신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김남준 기자님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유세미만 소아 입원 의료비 무료라고 했을 때 제가 본 자료에서는 2008년도에 그렇게 바뀌면서 내용 중에 하나는 입원에만 혜택을 주고 외래에서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그래서 2008년도에 입원 의료비를 10%로 하면서 외래도 또 절반으로 낮춰졌었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혹시 외래를 낮췄을 때 외래에서의 의료 이용량 증가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잘 받으셨죠?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에 대해서 연간보험이나 상한제 적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급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엉터리인 경우도 되게 많고 안 해도 될 거를 남발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 다 연간보험이나 상한제가 되면 그럼 이제 도덕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위험은 있는 거고요. 근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게 보완돼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정부가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비급여를 연간보험이나 상한제 하는 데서 왜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한 것도 어떤 거는 50%, 어떤 건 70%, 어떤 건 90% 자기 본인 부담이거든요. 제가 볼 땐 틀림없이 50%는 좀 해줄 만한 거, 그렇죠?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90%는 이건 좀 굳이 이런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걸 수 있어요. 이런 단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50% 본인 부담 적용되는 거는 연간 본인 상한 집어넣는다.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항상 정부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요구하는 사람 항상 급진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내년에 특진료가 전면 폐지됐지만 3대 비급여 손대기 시작한 게 박근혜 정부 때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업적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약에서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이라고 해놓고 인수위에서 3대 비급여를 빼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나 몇 개 단체는 계속 인수위 앞에 가지고 공약 사기니 대통령 고발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3대 비급여를 그럼 개선해라 이런 하면서 이제 추진 조금씩 해왔던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연간 100만 원 상한제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도덕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 거냐 하는 거는 당연히 고민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장 담그는 과정에서 구더기는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아무래도 낭비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될 거고, 낭비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저는 의료계에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 진료 행태들이 사실 이제 수익 추구적인 진료 패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민간 중심의 의료기관을 좀 갖고 있다 보니 발생이 좀 되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이거를 더 유도하는 부분들이 수가 체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만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적정 수가가 보장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되는 비급여 혹은 뭐 필요한 비급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굉장히 고가로 책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패턴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문케어 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의사들이 뭐 대보를 한다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의료 공급 체계나 수가 체계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다시 이게 정상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의사들도요 되게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비급여하는 거에 대해서 비급여 요청을 이렇게 환자한테 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답지 않은 거거든요. 의사들은 전문가면 전문가적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해야 되는데 이런 진료가 좀 안 되는 패턴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고 또 바뀌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보완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그것까지 방기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재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지금 어린이 병원비부터 시작할 때는 큰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원 확충은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6%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8% 정도까지는 가야지 될 거다. 그리고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건강보험으로 뭔가 부담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별도의 다른 사보험이든 자기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될 게 훨씬 과중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적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논의들은 필요하고 그런 논의를 저는 문케어 내에서 좀 정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내심 솔직히 문재인 케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문재인 정부 임기 내만 제도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봐요. 왜 80% 못하고 70% 하냐고 그거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하는 거지 거기까지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고 근데 단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나 사회적인 논의들의 장을 좀 정부에서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사회든 국민들이든 의료계든 같이 해서 이후에 어떻게 갈 거냐는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토론자 선생님 중에서 혹시 2008년 외래 이용량 증가분이 있었느냐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상한제가 돼야 되고 국가가 좀 더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다만 항상 이 언론 쪽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쪽에서 보면 이래서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거 가지고 항상 문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발제자 및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사례로 말씀드리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외국에는 과잉 의료를 어떻게 억제를 하느냐 사실 이제 의료 정착 체계가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주치도 이제 직접 이제 의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종합병원에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체계는 아니니까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은 굉장히 긴 웨이팅 리스트가 있죠, 사실 병원. 그러니까 웬만한 경증 질환으로는 갈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이제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만 우리나라는 조금만 두드러기 나면 이제 바로 병원 가서 해야 되는데 외국은 이제 외래 예약하다 보면 병원 다니고 보건급 외래 예약하다 보면 한 2주 지나가도 이미 다 났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의료 이용 정도 좀 관리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제 뭐 또 이제 일단은 돈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뭐 GDP 대비 거의 한 11% 정도 이렇게 의료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보장을 해주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뭐 한 10% 뭐 이렇게 수준에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만약에 이런 좀 이제 획기적인 의료 보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돈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좀 이제 더 이제 앞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조사를 한 거 보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한 번씩 설문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이제 보장성 강화에는 다 동의를 하세요. 동의를 하시는데 이제 보험료를 더 낼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가면 이제 반반으로 이제 갈리세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동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얻어낼 거냐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엮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재정은 저희가 확보하기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양한 방법을 써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것에는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건강보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는 사회보험을 보험료 하나만으로 이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재원을 다양하게 이제 믹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조세를 통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보험료 어떤 이제 부가 기반을 이제 다 넓히는 거죠. 어쨌든 소득이 발생하는 데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게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이런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사실은 이상적인 게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제 가구 단위로 부과하는 보험료 체계로 사실 개인 단위로 부과를 한다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소득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좀 이제 확인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액을 넓히는 이런 작업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보험료를 어떻게 이제 유지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 설득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가능성을 봤냐면 이전에는 저희가 매년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1년 지나고 난 건강보험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하는 것들 건강보험료 이제 정산을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 1년 동안 냈던 건강보험료를 이제 더 많이 낸 이제 소득에 비해서 많이 낸 적게는 이제 비교를 해서 정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돌려받는 분도 있고 더 내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더 내게 되시면 이제 한 몇만 원 더 내게 되면 이제 모든 언론에 쭉 나와요. 그냥 보험료 이렇게 13월에 또 보험료 폭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막 댓글이 막 달리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그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 이런 댓글들을 다시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언제까지나 피해갈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일정 정도는 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보장성 강화의 이제 이런 효과들을 어떻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제 정책을 펴나가고 보여드릴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문재인 케어에서 그 재정 투입에 사실은 반 이상이 초반 1, 2년에 다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택 진료비 폐지, 상급 변실 문제들, 또 이제 CT, MRI, MRI 평가 같은 이제 묵직한 이런 어떤 항목들이 대부분 앞쪽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내년 정도 이런 보장성 강화의 효과와 국민들의 체감도와 또 향후의 재정 전망들을 보면서 한번 중간 평가들이 필요하고 그 이후의 방향들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급 시점, 상한제 환급 시점 너무 늦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행정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여러 개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들을 그 한 시점에서 그냥 저희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합해서든 공단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가 받았고 얼마 의료비가 발생했는지를 그 시점에서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진료비들을 이제 또 그 시점에서 만약에 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이제 진료를 받고 나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단도. 그러니까 공단한테 청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은 한 이제 1, 2주는 최소한 걸리고요. 길게는 이게 최장은 3년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정확한 상한제를
이제 적용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단 직원들도 상한 정보하는 건 정말 싫어요. 하기 싫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상환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면 또 틀려 있어요. 진료비 청구하기 또 하나 더 날라와가지고 돈을 더 줘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문제점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행정적인 문제 외에도 아까 이제 요양병원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제 환자들의 요양병원의 어떤 이런 평균 진료비가 아까 이제 한 255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한제를 사전적으로 입원 일수가 이제 255일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상한제를 사전에 적용을 해주는 이런 환자들의 이용 일수는 351일이고요. 사후에 적용하는 사람은 141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쨌든 이게 제도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의료 이용이 이게 질환의 중증도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뭐 저희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들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저희가 만들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게 더 제대로 또 완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발표 토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뜻이 비슷하겠지만 저희 생각은 우리 어린이병원 국가보장 추진연대가 가장 강하게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아마 그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서의 부족한 점을 알리고 싶고, 또 여러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면 저희가 앞장서서 그런 의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 저희가 여러 의료 형태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공급자들에게 발언하고 또 의료 위험자인 우리 스스로에게 또 발언하면서 새로운 개혁의 실마리 그런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까도 중간평가 말씀하셨는데 아마 내년부터 문재인 케어에 여러 검증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정통영 과장님이 열어놓고 여러 의견을 기다리는 분이시고요. 지금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시는 분들도 그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뜻이 좀 더 일찍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촉매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가능한 빨리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완전히 보장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보시죠.